오셨죠?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책 만드는 이도훈 신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9호가 됐네요. 제가 화성본인협회에서도 일을 했고 한국시인협회에서도 일을 했는데요. 늘 행사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한결같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한결같을까? 네, 매년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늘 서투른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서투를까, 사람들이. 화성문협도 그렇지만 한국시인협회도 꽤 오래되고 전통도 있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데 매번 서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어제까지 막 회의도 하고 막 일주일 전부터 준비도 하는데 행사 당일날 되면요 그렇게 엉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한결같다. 그래서 왜 한결같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기획사가 아니잖아요. 가끔 하니까. 또 우리 그 경기문창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툰다는 거를 당연하다고 인식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또 우리는 그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문학에 대한 열정은 또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호지만 또 10호도 나오고 또 20호도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개간지도 하고 반전간지도 하고 책을 만들고 있지만 잡지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늘 고민도 많이 돼요. 잘 하면서도 고민이 되고 잘 안 되면서도 고민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힘이 되시고 많은 협력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황인찬 씨는요 가장 핫한 시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2010년에 현대문학등단을 하셨고 또 현대문학상 또 김수영 문학상이나 또 어마어마한 상을 받으셨는데요. 작년에요 올해의 가장 좋은 시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소실이라는 작품으로 23년 올해의 가장 좋은 시로 선정된 시인이시고요. 또 올 초에 부상문학상을 또 수상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인찬 시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열심히 쓰고 살고 있는 황인찬이라고 하고요. 전 강연을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뭐라고 강의를 하고 막 강연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를 몇 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들의 시를 왜 좋아하는지 또 그들에게서 제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 프린트 인쇄물은 다 받으셨지요. 여기에 있는 시들인데요. 이것들이 읽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또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하면 1시간 반일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야기하면 축해서 줄여서 한번 또 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는 침묵하는 양식입니다. 시는 웅변을 하는 말하기는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단지 시가 길다 짧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시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강력하게 웅변을 하는 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시가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한없이 침묵에 가까운 글쓰기도 있을 수가 있지요. 다만 오늘은 비교적 적은 언어로
적은 언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적은 언어로 더 많은 양을 전달하는 시들,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텍스트를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텍스트는요, 아마 생소한 시인일 거예요. 아키발드 맥클렛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시법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영어 제목은 아르스 포에티카. 영어가 아니고 아마 라틴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 기술이라는 뜻인데요. 시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시법이라고, 시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예요. 한번 읽고 나서 그것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법. 시는 둥근 과일처럼 감촉할 수 있고 묵묵해야 한다. 엄지손가락에 만져지는 오래된 큰 메달처럼 말을 안 해야 한다. 익기 자라는 창턱에 솜에 스쳐 다른 돌처럼 침묵해야 한다. 시는 새의 비상과 같이 말이 없어야 한다. 시는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달이 올라갈 때 마치 그 달이 밤에 얽힌 나무들에서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주듯이 겨울 나뭇잎 뒤에 숨은 달과 같이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서 풀어놓아야 한다. 시는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달이 올라오는 것처럼. 시는 동등할 것이지 진실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온갖 슬픔의 역사에 대하여는 빈 문간과 단풍이 바람, 사랑에 대하여는 기울어지는 풀들과 바다 위의 두 불빛. 시는 의미할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해야 한다. 네, 이런 시인데요. 말 그대로 정말 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첫 번째 연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둥근 과일처럼 감촉할 수 있고 묵묵해야 한다라고요. 둥근 과일, 요즘 사과라고 부른다고 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에 올라왔을 때 그 사과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요. 감각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자신이 사과라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그것이 사과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동시에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 시는 계속 시는 침묵하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시예요. 한 가지 더 포인트라면 둥근 과일처럼 감촉할 수 있다는 말은 너무 큰 것은 사실은 시가 이 손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겠죠. 너무 큰 걸 우리가 시를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손에 올라올 정도로 작은 것이 적절하다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을 보면요. 또 말을 하지 말래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에 만져지는 오래된 큰 메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일에서 메달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맥락이 이제 확장되는 거냐면 과일도 메달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무엇인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큰 메달을 보고 있으면 그걸 손에 쥐고 만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메달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시간과 땀과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지 무엇이냐면 그 사물은 시간을 품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시간 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는 침묵하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것, 즉 감각할 수 있는 것이면서 그 안에는 사람들의 시간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연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익기 자라는 창턱에 솜에 스쳐다는 돌처럼 침묵해야 한다. 이건 이제 이 창문에 창턱을 보면 돌이 있죠. 이 돌을 우리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한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소매가 계속 이 돌 위에 스치겠죠. 이 소매가 스치면 그 돌이 언젠가는 닳기도 할 거예요.
바로 그러한 돌처럼 침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침묵하는 것인데 여기엔 이제 시간뿐만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 수많은 반복들, 아득한 시간들, 거기에 들어있는 그 아득한 반복들, 그 반복들로 인해 생기는 그 하염없는, 뭐라 말하면 좋을까요? 무념의 상태라고 하면 좋을까요? 무상의 상태라고 하면 좋을까요? 혹은 영원이나 무한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 아득한 시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끼자라는 창턱에 소매 스쳐 다는 돌 또한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연을 보시면 신은 새의 비상과 같이 말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말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쭉 이어서 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이제 사물의 장면, 사물로부터 좀 벗어났어요. 이번에는 움직임과 이 관계성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 나갑니다. 새의 비상과 같이 말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거죠. 새는 날아오를 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다만 새는 우리가 저곳에서 저곳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고요. 그 침묵을 통해서, 침묵의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보도록 만듭니다. 지상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려보내는, 상승하는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 땅을 벗어나서, 이 무거움을 벗어나서 가벼움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새의 비상과 같이 말이 없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걸 이 시에서 그릴 때 이미지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이런 느낌에 더 가까울 겁니다. 새가 날아오르는 순간을 찍은 사진 한 장을 떠올려 볼까요? 새가 날아오르는 순간의 사진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 새가 정지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지된 화상 속에서 우리는 새의 움직임과 운동성을,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이 품고 있는 그 긴장감과 그 운동성을 모두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요. 시가 담아내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운동성을 담은 순간인 것이다. 시간성을 담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가 품고 있는 그 역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움직임이 없어야 한대요.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달이 올라갈 때. 여기 엄마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달이 여기 있던 달이 저기 먼 곳으로 이동을 해 있곤 하지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지된 것 안에 시간에 따라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마치 그 달이 밤에 얽힌 나무들에서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주듯이라고요. 이번에는 어두운 밤, 조명이 없는 어두운 밤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죠. 그러면 그 나무는 어둠 속에 다 이제 묻혀 있어서 그 나무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걷히고 달이 빛을 비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달이 비추는 빛이 이 나무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이 나뭇가지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내겠지요. 이것은 강한 빛을 비추거나 아니면 해가 강하게 내리칠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느리고 부드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분명하지 않게 사물의 윤곽을 따라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이 달의 빛이지요. 그 달의 빛이 그러하듯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윤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에 이어서 보충을 하죠. 겨울 나뭇잎 뒤에 숨은 달과 같이 기억을 하나씩 마음에서 풀어놓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사물의 윤곽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어떤 기억들이 하나씩 풀려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침묵도 있지만 그 침묵 안에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기억이, 어떤 시간들이 그 감각을 통해서, 그 마주침을 통해서 풀려나간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는 시간 안에서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달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라고 이제 한번 반복을 하고요.
다 마지막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을 동등할 것이지 진실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번역문이라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뭐 시뿐만이 아니지만 문학은 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는 양식은 아닙니다. 문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허구예요. 그 어떤 실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도 그 어떤 사실을 그대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문학은 쓰는 순간 허구가 됩니다. 문학이 하는 일은 사실을 옮겨 적는 일이 아니고요. 사실을 중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실과 이 접근한, 근접한 이 형상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너무 슬퍼요. 나는 너무나 슬픕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웅변하고 강변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는 좀처럼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언어라고 하는 건 원래 헐거운 얼렁뚱땅의 엉망진창인 도구거든요. 대충 여기 어쩌리라고 말해주는 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해도 뜻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죠. 1시간 대화하면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고 이해가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가 선택하는 것은 우회해서 말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온갖 슬픔의 역사에 대하여는 빈 문간과 단풍잎 하나라고요. 내가 이래서 슬펐고 내가 이래서 피난을 해가지고 괴로웠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어떠셨는데 구구절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빈 문간과 단풍잎 하나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슬프다고 말을 하는 대신 다른 것을 통해서 우회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말을 하는 대신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빈 문간과 단풍잎 하나의 감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기울어지는 풀들과 바다 위의 두 불빛을 보여주면 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겠죠. 시라고 하는 건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뭐 사랑이라고 하는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그 뜻이 전달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시는 이 기울어지는 풀들의 형상을 통해서 바다 위에 두 불빛의 형상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는 동등할 것이지 진실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실을 옮겨 적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사실에 준하는, 그래서 사실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고 커다란 것을 전달하는 일이 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는 의미할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해야 한다. 단지 침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의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는 그저 우리의 존재를, 어떤 형상을,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뿐인 것이고 의미라고 하는 건 없어도 좋고 뒤에 따라붙어도 상관없는 것이라고요. 이게 이제 아키바드 메클리시라고 하는 시인이 거의 한 70년, 80년쯤 전에 쓴 시를 쓰는 법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시의 거의 정석법 같은 이야기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따분한 얘기라서 아마 재미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이것은 가장 기본의 기본, 정석의 정석 같은 것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런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시쓰기라고 하는 건 정답을 찾아나가는 일이 아니고 정석을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런 것들은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저것을 무시하는 편이 저는 더 좋은 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것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저 말하기 방식들은 거의 시의 어떤 근육과도 같은 기본기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 편이 저것들을 어기면서 넘어가기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 정도를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저는 학부생 때 이 시를 처음 접하고 아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시 못 쓰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뭐 말이 저렇다는 건 잘 모르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른 시인들의 시를 보면서 시라고 하는 게 시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시의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제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시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압축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산유화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 김소월의 시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고, 산유화는 김소월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봤는데, 외국인이 귀화할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시험을 볼 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막 시험 문제로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소월이라고 하는 시는 정말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시인이고, 우리 한국 시의 가장 앞쪽에 놓여서 우리 한국 시를 그냥 일단 시는 한국어로 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한번 딱 봐가지고 시작을 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소월의 영향 아래에서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시인이고 대단한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월의 시 가운데 제가 좀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산유화라고 하는 시예요. 산에 있는 꽃, 외산자에 있을 유의 꽃한자거든요. 산에 있는 꽃이라는 뜻인데,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빠르게 읽고 또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유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 오는 작은 새우 꽃이지와 산에서 사물하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지네.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리듬이 있겠죠. 리듬. 소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구의 현대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서구의 양식이죠. 서구의 문학입니다. 이 서구의 문학을 이제 우리의 맥락을 다시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겉으로 드러나는 리듬이다, 운율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한국식의 우리식의 이 리듬을 찾아서 말을 하기로 굉장히 애를 썼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리듬감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김소월 씨 같은 경우에는 행갈이 되는 걸 다 한 줄로 붙여도 리듬감 있게 읽혀요. 그냥 아주 그렇게 잘 다루는 리듬을 아주 의식적으로 나눠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이 시를 보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라고 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마침 지금 꽃 피고 있는 요즘인데 온 세상에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걸 보면 가을, 봄, 여름 없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을, 봄, 여름 없이. 봄, 여름, 가을이라고 안 하고 가을, 봄, 여름 없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리듬. 네, 그리고 리듬이 제일 큰 이유겠죠, 아마. 그렇죠. 리듬과 호흡 때문인데,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을 연 단위로 혼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배치했죠. 가을, 봄, 여름이라고.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음 해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는 이 생명이, 만물의 생장이 매년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1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만물이 생장한다, 순환하면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연을 보시면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산에는 꽃, 1년에 산에는 꽃 피네 꽃이랑 산에 피는 꽃에 말하는 이 이연의 꽃은 다른 꽃입니다. 그렇죠? 1년에 있는 꽃은요, 온 세상의 모든 꽃이에요. 근데 이연에 있는 꽃은 어느 꽃 한 송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구절 때문일까요? 그렇죠. 저만치 혼자서 때문입니다. 저만치 혼자서. 저는 혼자서보다 중요한 게 저만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는 지금 저 꽃을 저만치라고 하는 거리를 가져서 둠으로써 뭘 가능하게 하냐면요, 저기가 있으면 다음에 자동적으로 뭐가 생겨요? 여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의미의 작동 방식을
꽃을 먼저 두고 저 꽃을 바라보는 나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저기를 먼저 설정한 뒤에 이곳을 의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만치가 없으면 생겨나지도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개성이라는 말 쓰죠. 개성. 사람의 특징, 사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성질들을 말하는 게 개성일 텐데, 이를테면 누가 키가 큰 게 개성이라고 그러죠. 키가 큰 게. 물론 야, 너 키 큰 게 개성이야 그러면 거의 여기지만 키가 큰 게 개성이라고 했을 때 키가 큰 게 그 사람의 개성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이 하얀 게 참 매력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얼굴이 덜 하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가 존재해야 의미가 가능합니다. 원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모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존재할 때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의미는 차이거든요. 이 차이가 우리한테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 에스키모들은 눈을 부르는 언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들에게는 그만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냥 진눈깨비다 한방눈이다 요 정도 크게 많지 않죠. 우리에겐 그만큼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만큼의 의미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갈 건 아니었는데 얘기가 아무튼 간에 여기서 저만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너가 있어야 내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소홀의 시에서는 산에 피는 꽃을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고 말을 함으로써 너무 자연스럽게 뭘 발생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꽃을 보고 있는 시선을 발생시킵니다. 이제 사면으로 넘어가면 근데 이제 그럼 꽃과 나의 이야기가 된 건데 사면에서는 내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산에 오는 작은 새가 꽃이 좋아서 산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나와 꽃의 얘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3자를 들여옵니다. 제3자를. 작은 새라고 하는 제3자. 아마 이 꽃이 좋아 산에 사노라네라고 말을 하는 저 작은 새는 아마 이 목소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서적 상관물일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자 정서적 상관물인 그러니까 나의 이 심정을 대변하는 다른 것을 들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있고 꽃이 있고 새가 있는 이 산에서 산호라는 이 구절이 등장하게 돼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명의 의미가 아니라 생활의 의미겠지요. 사람들의 교류와 움직임을 뜻하는 그 생활로서의 삶이 개진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꽃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이 꽃으로 대표되는 이 색의 어떤 생명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새를 경유하게 되고요. 작은 새를 경유하게 되는 순간 이 시는 다시 한번 질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돼요.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사회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것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는 삼이에요. 새부터예요. 삼인성어라는 말이 있고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있고 삼일체라는 말이 있는 것도 이 새부터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단위라서 그래요. 둘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계가 커지는 겁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1년에서는 일의 세계를 보여줘요. 만물의 온 세상의 모든 꽃, 하나의 덩어리죠. 대문자 꽃이라고 할 만한 이 거대한 일의 세계를 보여주다가 2년으로 넘어가면 그 꽃을 발견한 누군가가 저만치와 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의 세계를 그려나가게 되고요. 3년으로 이어지면 다시 그 이의 세계가 그 둘의 만남이 또 다른 이제 셋을 발생시켜서 이제 사회적인 곳의 세계로, 사회 세계로 개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지금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이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이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모든 분야의 관계성이 작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산에는 꽃이네 꽃이지네 갈봄 여름 것이 꽃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는 이렇게 몇 글자 되지 않는, 단어 수가 몇 개가 안 돼요, 진짜.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사물의 원리를, 이 세계의 만물들의 이 관계의 생리를 담아내는 아주 강력한 이 은유를 만들어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소월의 시 중에서도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어떤 커다란 이야기를 해버리는 시는 이 정도로 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소월의 가장 뛰어난 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압축이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교과서에 실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나중에 다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문학사 시간에 억지로 읽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시라고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몇 글자 사용하지 않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시에 옹변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옹변하는 대신에 그저 꽃과 새와 산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몇 글자 쓰지 않고도 아주 짧은 말로도 이 세계 전체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정지용의 홍역 같은 시를 또 보감기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또 정지용 시인의 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김성월 시인이 한국어로 쓰는 시는 이런 거라고 박아놨으면 정지용이 세련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라고 그냥 깔아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길을 따라가고 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 또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지용 같은 경우에 정지용의 영향을 받은 시인들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고 윤동준이, 백석인이 다 정지용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그 이후에 한국 시는 특히 이 뭐랄까 이 이미지즘의 영향권에 여전히 강하게 놓여져 있는 이 특징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한 맥락 아래에서는 정말 정지용의 영향력이 정말 아주 강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너무 탁월하게 이미지를 잘 다루고 그 언어의 세련됨이 정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가져온 정지용의 이 시는 정지용의 가장 뛰어난 시라기보다는 그 이미지를 다루는 수법이 너무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이 시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역. 석탄 속에서 피어나는 태고연이 아름다운 불을 들어 12월 밤이 고요히 물러앉다. 유리도 빛나지 않고 창자도 깊이 내리운 대로 문의 열쇠가 끼인 대로 눈보라는 꿀벌떼처럼 밍밍거리고 설레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홍역이 첩첩처럼 낭만하다. 이런 시예요. 1년에서 이제 1년에서 그리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석탄 속에서 피어나오는 태고연이, 이거 그럴 연자예요. 태고와 같이 아름다운 불을 둘러 12월 밤이 고요히 물러앉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석탄으로 불을 피우고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약간 영화적이죠. 왜냐하면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막 화로, 뭐 난로, 뭐 이런 거부터 그런 불부터 싹 비추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이 막 끓어오르고 있다가 뒤로 쫙 나오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때쯤에 1930년대, 20년대 이때쯤에 이미 영화적인 기법들이 시에 좀 많이 적용이 돼요. 50년대 가면 그 시의 그 이미지 전개하는 방식이 그냥 영화랑 거의 뭐 비슷한 시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시를 쓸 때도 카메라로 움직인다는 감각으로 시를 쓸 때도 가끔씩 있어요. 이미지를 운용한다고 할 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이미지를 깔고 가는데 이 시에서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이 있죠. 석탄은 검은색이에요. 그죠? 근데 석탄 속에서 피어나오는 아름다운 불이라고 하면 다시 이것이 이제 붉은색으로 감싸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석탄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이 붉은색은 다시 또 이 불을 또 붉은 빛을 뭐가 두르고 있대요? 12월 밤이 두르고 있대요. 그래서
검정색, 붉은색, 검정색 이렇게 색깔들을 막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에서 이 색상이 좀 강하게 인상을 남기는 시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먼저 석탄을 태우고 있는 12월 밤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죠. 2연에 보면 유리도 빛나지 않고 창장은 커튼이에요. 커튼도 내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겨울 밤이니까 이제 뭐 창문 다 치고 이렇게 커튼도 다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문의 열쇠가 끼인 채로라는 뜻이거든요. 문의 열쇠가 끼인 채로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지죠. 열쇠가 끼인 채로 그냥 문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근데 2연까지 보고 나면 이제 이 시가 그리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듯하기도 해요. 제목이 홍역이니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일 겁니다. 어느 겨울밤 아이가 홍역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는 이제 몸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밖에서 누군가를 계속 데려와야만 했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은 집에 불은 이제 피워두고 창문도 다 닫아놓고 이제 급하게 나서는 거죠. 근데 너무 급하게 나서서 열쇠를 끼인 채로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의 이 카메라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눈보라는 꿀벌대처럼 닝닝거리고 설레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홍역이 척척처럼 난만하다. 척척은 철쭉이라는 뜻이거든요. 철쭉이 한가득 피어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붉은색의 이미지를 볼 수 있지요. 강렬한 붉은색의 이미지를. 홍역, 석탄의 불, 그리고 철쭉 이 모든 것들이 강렬한 붉은색과 생명력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눈보라치는 모습을 휘윙거리고 시끄럽게 하는 표현이 너무 좋죠. 꿀벌대처럼 밍밍거리고 설렌다. 진짜 다시는 반복할 수도 없고 정지용이 혼자 독점한 그런 강력한 표현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 그런 시예요. 어느 겨울밤 어느 이제 풍경인데 이 시가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사실은 그 한순간이죠. 그 한순간 지금 이 아이가 아파서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집을 비워두고 나가야 되는 그 누군가의 급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 아이의 그 달뜬 이제 그 앓는 소리들, 그것들이 자아내는 어떤 이 강렬한 어떤 정서들, 이 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고 우리 애가 아파서 어떡해, 아이고 엄마는 아파 죽어요, 이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사람이 없는 곳을 훑듯이, 마치 사람이 없는 곳을 보고 있듯이 이 시의 카메라는 아주 느리게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 장면들을, 신뢰의 장면들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딱 떨어지게 시를 쓰시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뭐 하나 없이 그냥 말 한마디 안 듣고 딱 떨어지게 저렇게, 근데도 정서는 다 전달되고 오히려 더 크게 넓게 느껴지죠. 이게 마을의 이야기를 확장이 되고 이제 눈보라가 치는 세계로 이제 넘어가면서는 단지 그 애달픈 사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은유로 시가 확장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이씨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너무 그냥 그 생각날 때 2000년대 말에 학부생 때 왜 이렇게 잘해? 생각할 때왜 이렇게 잘해? 말해도 이게 100년 전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하냐고 말을 해야 되죠. 내가 너무 잘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이 시도 마찬가지로 옹변하는 대신에 보여주기라는 대가로 있고요. 어떤 의미를 막 전달한다기보다는 그저 어떤 그림 하나, 어떤 이미지 하나, 어떤 상황 하나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대를 뒤로 옮겨서 이번에는 1950년대에 활동을 시작한 김종삼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막 습작할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시인이었던 것 같아요. 야, 시의 호흡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시의 여백은 저렇게 운용하는 거구나, 시는 이렇게까지
강력할 수 있구나를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읽고 했었던 시인인데, 일단 김종삼 시는 이 한국 시에서 역사에서 침묵과 여백을 가장 잘 나누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걸리면 가장 잘 다루는 사람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의 제기 못할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이 언어를 다루는 감각이 탁월하고, 정말 언어를 얼마나 아끼는지 시도 평생 동안 200편도 채 안 썼어요. 평생 동안. 그래서 시 자체도 너무 아껴서 쓰고 말도 참 아껴서 쓰던 그런 시인인데, 이 김종삼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의 시인이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을 체험한 시인이고요. 1950년대 활동한 시인들이 대체로 그래서 이 전쟁 체험이라고 하는 게 초기 시에서 언제나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거대한 사건이었고,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체험, 이 트라우마를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이냐가 참 중요한 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종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에 이 폐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종의 미적 초월을 선택하는 이 길을 선택을 했어요. 초기 시에서 특히. 이 미적인 초월을 통해서 이 현실에 없는 것과 같은 마치 때로는 종교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아주 강력한 아득한 초월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시인의 초기 대표작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치는 소년.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안동깨비처럼. 문장을 완성시키지조차 않고 그냥 또 끊어버리는 그런 시예요. 제대로 된 문장 완성조차 없어요. 이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문학평론가 김현이 김종삼의 시를 설명할 때 이것이야말로 김종삼 씨의 어떤 이 에센스다,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인용하면서 이제 김종삼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이제 섬세하게 따져서 얘기하자면 무의미의 시를 말한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아까 저희 그 아키발드 맥클리시 시에서 시는 의미할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김종삼의 시는 자신이 막 말을 하는 대신에 그냥 가만히 툭 하나 이렇게 올려두고 가요. 무슨 말을 안 하고, 뭐가 어땠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툭 하나 이렇게, 꽃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하고 가요. 그게 바로 이 시의 이 김현이 말하는, 문학평론가 김현이 말했던 그 내용 없는 아름다움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일련의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은 지금 상황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넘어갔고, 이연을 보면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김종삼은 전쟁 이후의 세대고요. 이 시대는 이제 전쟁 직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장면인지 다 알아요. 아시겠지만 전쟁 직후에 이 미군이 잠시 주둔을 하면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그때 뭐 김미쫓고 뭐 이런 거 다들 뭐 아실 테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때 가난한 아이 하나가 막 미군이 좋겠죠. 우연히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어느 겨울날에 받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힌 것들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머나먼 서양 나라에서 온 것이라는 생각과 이 내용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이라는 말의 뜻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이가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을 때 마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다. 이 고작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고요. 저거 판다고 뭐 초콜릿이랑 바꿀 수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이것을 보면서 내용 없는 아름다움,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년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개비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이미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 높은 산에 양들이 이제 풀어놓고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 눈이 내려가지고 이 어린 양들의 이 등에 이 양털 위에 진눈개비가 막 내려서 반짝반짝 희고 반짝거려요. 굉장히 아름답고 어떤 특히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 상징물이죠. 죄 없는 순수한 것으로서 하지만 동시에 희생되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게 어린 양인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의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한순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또 초월적인 순간 혹은 이 현실로부터 벗어난 어떤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에서는 가난한 아이 그리고 뭐 전쟁 이후의 현실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있는 세계였다고 한다면 3연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는 갑자기 화면이 싹 바뀌어서 하염없이 평화롭고 하염없이 아름다운 어느 순간을 그리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 없는 어딘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이 1년과 2년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요. 저것은 허황된 아름다움일 거예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이 현실에서는 가닿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가득히 머나먼 어딘가에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김종삼의 시는 바로 그러한 지점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 이 현실에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가닿을 수 없는 아름다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시를 통해서, 시가 전해주는 그 잠시간의 초월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잠시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게 말하자면 김종삼의 초기 시가 특히 지향하고 움직이는 바였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꿈을 꾸겠노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죠. 이 시도 보시면 몇 글자 안 썼어요. 몇 글자 안 쓰고 웅변하지도 않고 다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몇 가지를 떠올리려고 만들어요. 원래 시쓰기에서의 침묵이라고 하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가 사실은 아니에요. 말을 하면 오히려 번잡하니까 하지 않는다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가난 이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한테 설명이 필요했지만 이 당대의 독자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당연히 필요 없었겠죠. 당연히 이거 무슨 상황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에서 굳이 미분적기 때 그 아이가 항상 배를 부르는 아이가 있었고 쪼꼬 하나 받는 게 삶의 목표인 아이가 있었는데 쪼꼬는커녕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번잡스러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잘 쓰면 재밌을 수 있지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꼭 말을 줄이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김종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의 한 축의 기본이에요. 이 정보를 전달할 때 독자들이 이걸 여기까지 말해줘야 아나, 여기까지 말 안 해도 다 아나, 요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농담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주고 한 농담이 무슨 재미예요. 우리 이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함께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그 농담을 던지는 거잖아요. 제가 뭐 친구들하고 나누는 가벼운 농담, 콘텍스트를 나누고 있는 가벼운 농담을 갑자기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하면 안 되겠죠.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무서워서. 요즘은 아무튼 원래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시가 함축하고 압축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이 콘텍스트들이 깊게 나눴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재미가 더 있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라서 요만큼만 말했을 때 친구들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단어 하나 아니 야 저거 봐 하는 순간 갑자기 막 웃어버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만. 그때서만 얻을 수 있는 재미와 그때서만 얻을 수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시의 함축과 압축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깊은 혹은 더 재미있는
더 혹은 거기서만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알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말하기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들은 달라지니까. 다만 저 함축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저렇게까지 함축을 잘하면 이렇게까지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뛰어난 전달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사례들을 지금 저는 전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할 때는 이런 사람들의 시를 읽는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언어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시의 언어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부터 말하지 않아도 좋은지 이런 감각들, 이건 다 감이거든요. 원래 농담도 센스잖아요. 근데 농담 센스, 사실은 농담을 많이 해보고 친구들하고 어울려봐야, 그리고 농담 잘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봐야 또 아는 건데, 저한테는 그런 어떤 이제 뭐랄까 모범으로서 언어를 저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준 시인들이었다. 물론 이 시인들뿐만 아니에요. 더 많은 시인들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이 압축에 대해서, 자기만의 호흡 방식으로, 자기만의 정보 전달 방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전하고요. 오늘은 그저 그 중에 저한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과 좀 추려서, 특히 그 중에서 짧은 시, 그 중에 짧은 시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시가 짧은 시만이 정답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에는 짧은 말로는 도무지 다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짧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함축을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염없이 길고 한없이 늘어지는데 그것이 침묵에 가까운 글쓰기가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 긴 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압축으로 환원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시란 당연히 이래야 한다, 시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아키발드 베클리츠의 시법이라고 하는 시도 약간 위험한 시이기도 한 거죠. 시는 이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 삼아서 저걸 우리가 따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미와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함축과 압축을 통해 전달하는 재미라고 하는 점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 그리고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들을 그 중에 몇 편을 소개해드린 것이고요. 대단한 강연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 소개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읽고 좋아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황인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시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간결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문학 강연 오시면요, 좋아요. 특히 특강은요, 꼭 들으셔야 돼요. 저도 시 공부하고 할 때요, 특강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행사는 마치고요. 3부. 네. 3부는 우리 식사 시간인데요. 제가 식사 장소를 안내해 드릴게요.